오늘의 사연은 북한의 군대가 무너지는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연입니다. 북한에서 최고의 군사학교를 수석 졸업하고 특수부대에 입학하게 된 철수 씨의 사연인데요. 군대 관련으로는 남부러울 것 없는 엘리트 코스를 밟았고 장래가 촉망되었던 철수 씨가 대체 왜 탈북을 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철수라고 합니다. 저는 북한 최고의 군사학교인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혹독한 훈련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은 전투 실력은 물론이고 공부도 잘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학교를 졸업하면 대부분 아주 핵심적인 부대에 입대하게 되거든요. 그런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있는 곳임에도 사격이나 각종 훈련을 할 때면 1등은 암묵적으로 저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종종 어떻게 그렇게 매번 훌륭한 실력을 가질 수 있었는지 주위로부터 호기심 어린 질문도 많이 받았어요. 저는 군인이셨던 아버지의 훌륭한 전투 능력을 그대로 물려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군인이셨는데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늠름한 모습을 보며 저도 군인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휴가를 나오실 때면 늘 자랑스러웠습니다. 군복을 입은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나 멋있어 보였거든요. 아버지는 항상 철수야, 너도 나중에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꼭 아버지 같은 훌륭한 군인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 자연스레 전투기술이나 훈련 같은 것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항상 그런 저를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게 좋아서 더 열심히 군사학교를 준비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북한 최고의 군사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입학 통지서를 받아들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는 눈시울을 붉히시며 저를 꼭 안아주셨죠. 내 아들이 자랑스럽구나. 너는 반드시 훌륭한 군인이 될 거야. 그날 밤 아버지는 오랜만에 소주를 한 병 사오셔서 저와 함께 마셨어요. 어머니가 끓여주신 따뜻한 육개장을 먹으며 아버지와 나라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던 그 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군사학교에서의 생활은 힘들었지만 저는 그곳에서 제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어요. 특히 사격 훈련에서 두각을 나타냈죠. 처음 실탄 사격을 했을 때 10발 중 9발을 명중시켰어요. 교관님은 놀라시며 철수, 넌 타고난 사수로구나 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뿌듯함이란. 체력 훈련에서도 저는 항상 선두를 달렸어요. 30kg의 배낭을 메고 25km를 달리는 행군에서 저는 항상 1등으로 고린 지점에 도착했죠. 땀에 흠뻑 젖고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동료들의 박수와 교관님의 격려를 받을 때면 모든 고통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몇십 년간 북한의 군인으로 공로를 세우신 교수님들이 학교에 많으셨는데 그 교수님들도 제게 이대로만 한다면 최고의 군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실제로 저는 졸업을 하자마자 전투 실력이 좋은 사람들만 갈 수 있다는 공동경비구역의 특수부대로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최전방이라는 말에 처음에는 좀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곳을 지킨다는 자부심도 느꼈어요. 처음 군복을 입었을 때 그 느낌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제복을 입은 제 모습을 보니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제 난 진정한 조국의 수호자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조국을 위해 목숨 바쳐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다짐했어요. 부대에 도착해서 첫날 밤을 보냈는데 정말 설렜습니다. 앞으로 어떤 훈련을 받게 될지, 어떤 임무를 맡게 될지 상상하면서 잠을 설쳤어요. 옆 침대의 전우들과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꿈과 포부를 나눴습니다. 모두들 저처럼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싶어 했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군 생활이 영화에서처럼 늘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울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더라고요. 제가 곧 깨닫게 될 군 생활의 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군 생활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의 냉혹함을 깨달았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기상나팔 소리와 함께 눈을 떴어요. 일어나, 일어나. 고함 소리와 함께 시작되는 하루는 언제나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얼어붙은 세면장에서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고 아침 식사로는 겨우 옥수수죽 한 그릇이 전부였어요. 처음에는 이런 생활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지쳐갔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꿈꾸던 군 생활일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훈련은 정말 가혹했습니다. 무거운 군장을 메고 산을 오르내리는 게 일상이었어요. 40kg이 넘는 배낭을 메고 50km를 행군하는 날도 있었죠. 발에 물집이 잡혀 걷기 힘들 때도 있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적에게 짓밟힌다 는 상관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진흙탕에서 뒹굴며 전투 훈련을 받을 때면 온몸이 아파 울고 싶었어요. 하지만 울 수도 없었습니다. 약해 보이면 동료들에게 놀림을 당하니까요. 너 같은 녀석은 우리 부대의 수치야. 라는 말을 들을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아픔을 참고 또 참았습니다.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사상 교육은 또 어떻고요? 매일 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업적에 대해 들어야 했어요. 우리의 지도자들은 완벽하시며 우리는 그분들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 는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관심 있게 들었지만 점점 그 내용이 반복되다 보니 지루해졌어요. 하지만 조는 모습을 보이면 큰일 나니까 억지로라도 눈을 부릅뜨고 있어야 했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건 끊임없는 감시와 통제였어요. 개인적인 시간이라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허락을 받아야 했고 편지를 쓸 때도 검열을 받아야 했어요. 한 번은 고향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에 여기 생활이 조금 힘들어 라고 썼다가 큰 곤욕을 치렀습니다. 적에게 약점을 보이는 행위 라며 3일 동안 벌을 받았어요. 잠자리에 들 때마다 온몸의 고통에 신음했습니다. 내일도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조국을 위해, 가족을 위해 이겨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이건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 과정일 뿐이야. 라고 되뇌었죠. 그래도 위안이 되는 건 동료들이었습니다. 특히 박영호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정말 의지가 됐어요. 영호는 동갑내기에 같은 시기에 입대한 친구였습니다. 영호의 아버지도 군인이셨는데 훈련 중 불의의 사고로 순직하셨다고 했어요.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는 바람에 아직 소학교를 다니는 쌍둥이 여동생들이 있어서 학교를 포기하고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군인이 되었다고 했죠. 영호는 전문적인 군사학교를 졸업한 건 아니었지만 그만큼 열심히 훈련에 임했습니다. 다른 동료들이 쉴 때 혼자 훈련장에 남아서 사격 연습과 체력 훈련을 하면서 기량을 늘려나갔어요. 저는 그런 영호가 보기 좋았고 그의 훈련을 도와주곤 했습니다. 그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리는 둘도 없는 친한 사이가 되었어요. 훈련이 힘들 때마다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버텨나갔습니다. 야간 경계 근무를 설 때면 영호와 함께 고향 이야기를 나누며 향수를 달랬어요. 우리 고향에 돌아가면 꼭 같이 막걸리 한잔하자 라는 약속을 하면서 서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이런 우정도 때로는 위험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 번은 영호와 너무 친하게 지낸다고 상관에게 꾸중을 들었어요. 너무 친밀한 관계는 군대 기강을 해칠 수 있다. 는 이유였죠. 그 후로는 영호와도 조심스럽게 지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군인으로서의 생활이 익숙해져 갈 즈음이었습니다. 그날은 7월의 무더운 밤이었고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 같은 폭우가 쏟아지는 날이었죠. 그런 궂은 날씨에도 야간 행군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영호와 함께 미끄러운 산길을 오르고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묵묵히 전진했어요. 조국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쯤이야. 라고 서로를 다독이며 말이죠.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고 저는 무거운 군장을 들고 버텨야 하는 탓에 고개를 숙이고서 말없이 앞으로 걸었어요. 나무가 숲처럼 우거져 있고 좁은 길에서 우리는 한 줄로 서서 가고 있었죠. 그런데 뒤에서 갑자기 영호의 비명이 들리는 겁니다. 철수야, 살려. 고개를 돌렸을 때 영호는 이미 깊은 계곡으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영호야. 저는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영호의 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죠.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계곡 아래로 뛰어내려갔어요. 비와 진흙으로 미끄러운 경사를 내려가는 게 정말 위험했지만 친구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암벽을 타고 내려가다 손바닥이 찢어졌지만 아픔도 느끼지 못했어요. 다행히 영호를 찾을 수 있었지만 그의 상태는 심각해 보였습니다. 다리가 부러졌고 등뼈도 다친 것 같았어요. 영호는 고통스러워하며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철수야, 너무 아파. 라고 말하는 영호의 목소리가 너무나 약해 보였어요. 저는 울면서 말했어요. 영호야, 내가 구해줄게. 걱정 마.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영호를 부축해 부대로 향했어요. 부축하고 가는 와중에도 자꾸만 영호가 숨을 쉬지 못하고 픽 쓰러지려고 해서 무서웠죠. 영호가 정말 어떻게 될 것만 같았습니다. 온몸이 진흙과 피로 범벅이 된 채로 부대에 도착한 저는 의무병, 빨리 의무병을 불러와 라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부대 의무병은 한숨을 내쉬며 느릿하게 움직였어요. 그는 간단한 응급처치만 하고는 일주일 뒤면 훈련 가능할 것 이라며 영호를 다시 훈련에 내보려고 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일주일로는 부족해요. 영호는 제대로 된 치료가 필요합니다. 라고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상관은 오히려 저를 꾸짖었어요. 군인이 그깟 부상 하나로 이렇게 난리치면 어떻게 전쟁을 치르냐? 라고 말이죠. 이 사건은 저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우리의 목숨이 이렇게 하찮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호는 제대로 걷지도 못했거든요. 떨어지면서 가슴 쪽에 무언가 부딪힌 건지 숨도 고르게 쉬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폐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할 것 같다고 요청했지만 의무병은 군대에 그런 게 어디 있냐고 하면서 저를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봤어요. 그러면 병원에라도 데려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지만 상부에서는 그럼 훈련 일정을 맞출 수 없다는 걸 모르냐고 하면서 제게 호통을 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문제로 이의를 제기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셨죠. 저는 할 수 없이 더 이상 항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도대체 왜 전우의 생명보다 훈련 일정이 더 중요한 걸까요? 이런 의문들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영호는 일주일 후 정말로 다시 훈련에 복귀했어요. 하지만 그의 상태는 여전히 좋지 않았습니다. 걸을 때마다 얼굴을 찌푸리는 게 보였어요. 저는 영호를 도와주려 했지만 상관들은 오히려 저를 꾸짖었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적에게 틈을 줄 수 있다. 고여. 밤이 되면 옆에서 영호의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친구를 돕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식은 땀 범벅이 된 영호의 몸을 물수건으로 닦아주며 함께 울어주는 것 밖에는 없었으니까요. 영호의 사고 이후로 저는 군 생활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국경 순찰을 하던 중 강 건너 남한 군인들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적군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저들은 우리의 적이야. 언제든 우리를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겠지.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들의 모습이 우리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남한 군인들은 깨끗한 군복을 입고 있었어요. 우리처럼 낡고 해진 옷이 아니었죠. 그들의 군복은 깔끔해 보였고 심지어 다림질까지 한 것 같았어요. 반면 우리 군복은 여기저기 기운 자국이 있고 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휴식 시간에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우리는 항상 긴장해야 하는데 그들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심지어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는 모습까지 보였어요. 특히 한 군인이 생활관 앞에서 무언가를 들고 가족과 통화하는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알고 보니 그건 휴대전화였습니다. 우리는 가족과 연락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는데 그들은 자유롭게 가족과 소통할 수 있다니 정말 부러웠어요. 그 군인의 얼굴에 피어난 미소를 보며 제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나도 저렇게 자유롭게 가족과 이야기할 수 있다면 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떨리는 손으로 남한 라디오 방송을 들었습니다. 원래는 금지된 일이지만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어요. 몰래 라디오를 켜고 주파수를 맞추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들키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과 동시에 설렘도 느꼈어요. 방송에서는 나만의 일상생활, 문화, 그리고 자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배운 대로 남한은 미제의 압제 아래 고통받고 있을 텐데 하고 말이죠. 하지만 점점 그들의 말이 진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남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정부를 비판하는 말도 할 수 있다니 저희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리는 물질적 풍요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가 얼마나 가난하게 살고 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동료들과 술을 마실 때면 그들의 불만 섞인 속삭임에 귀 기울이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옳은 걸까? 다른 나라는 어떨까? 우리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전에는 이런 말을 들으면 반역자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제는 저도 같은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의문이 생겼어요. 우리가 배운 것처럼 정말 우리나라가 지상낙원일까? 왜 우리는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살아야 하는 걸까? 남한 사람들은 정말로 행복할까? 이런 생각들이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문을 가지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누군가에게 들키면 큰일 날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생각들을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렇게 애써 괜찮은 척하며 훈련에 열중했어요. 저만 믿고 자부심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옳다고 스스로 되뇌이면서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추운 겨울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단번에 주저앉아 버릴 정도로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날은 유난히 매서운 겨울 바람이 불었습니다. 초소에서 경계 근무를 서고 있을 때였죠. 갑자기 전령병이 헐레벌떡 뛰어와 저를 불렀습니다. 긴급 전화입니다.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여쭈었는데 어머니는 한참 동안 입을 떼지 못하시면서 덜덜 떨면서 말씀하셨어요. 철수야,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어요. 손에 든 총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꽉 잡으면서
울음을 참으며 상사를 찾아갔죠. 중대장실 문을 노크하는 제 손이 떨렸어요. 들어오시오.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담배 연기가 자욱했어요. 중대장은 창밖을 보고 서 있었습니다. 중대장님, 제발 휴가를 허락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위독하십니다. 제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중대장은 천천히 돌아섰어요. 그의 눈에는 연민이 깃들어 있었지만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자네도 알다시피 지금은 비상 상황이네. 경계를 강화하라는 명령이 총정치국에서 떨어졌어. 개인적인 사정으로 경계 근무를 소홀히 할 순 없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어요. 하지만 중대장님, 이건 제 아버지의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제발, 애원하는 제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중대장은 차갑게 볼일을 다 봤으니 나가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그날 처음으로 이 부대가 족쇄로 느껴졌습니다. 나를 갉아먹고 있고 죽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틀의 시간이 흘렀어요. 무슨 정신으로 그 시간들을 보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혹여나 돌아가시면 어쩌지 하는 생각만 가득했어요. 그러다가 아침 점호 시간에 부고를 받았습니다. 전날 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점호가 끝나자마자 다시 중대장실로 달려갔어요. 중대장님, 왜 보내주지 않으셨습니까?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제 목소리는 이제 애원이 아닌 분노로 가득 찼어요. 중대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네 지금 상관에게 대들고 있나? 순간 제 안에 모든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제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 못하게 했잖습니까?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중대장의 주먹이 제 얼굴을 강타했어요. 입술이 터지고 얼굴에 멍이 들었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감정에 휘둘려 군기를 물랑케 하는 병사는 필요 없다. 3일간 영창행이다. 중대장의 마지막 말이 제 귓가에 울렸어요. 저는 다른 군인들에게 끌려가면서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는 군인으로서 평생 조국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저 또한 그러는 중이고요. 그런데 조국은 도대체 우릴 위해 무엇을 해주고 있습니까? 그렇게 차가운 영창에 홀로 앉아있으면서 저는 끊임없이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갔던 낚시터, 제가 군사학교에 합격했을 때 기뻐하시던 모습, 입대 전날 밤 나눈 마지막 대화, 이 모든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 저를 괴롭혔어요. 영창의 작은 창문으로 보이는 밤하늘의 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정말 아버지가 원하셨던 제 모습일까요? 이 사건은 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체제에 대한 의문이 더욱 커졌어요. 이게 정말 우리가 지켜야 할 나라인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없는 이곳에서 계속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영창에서 나온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순수한 애국심으로 가득 찼던 그 청년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 자리에 의심과 불안, 그리고 분노로 가득 찬 한 군인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동료들의 고통이 자꾸만 눈에 밟혔거든요. 배고픔에 시달리는 모습, 추위에 떠는 모습, 그리고 끝없는 훈련에 지친 모습들. 그럼에도 군사의 힘듦과 아픔은 모른 척하며 정해진 훈련을 강행하는 비인간적인 부대의 상관들의 잔인한 태도들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또 끊임없는 감시와 통제는 저를 더욱 답답하게 만들었어요. 편지 한 장 쓰는 것도 자유롭지 못하고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감시의 대상이 되는 현실이 저를 옥죄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자유가 없구나 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다운 삶의 부재가 저를 괴롭혔습니다. 우리는 그저 기계처럼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있을 뿐이었어요. 개인의 생각, 감정, 꿈 이런 것들은 모두 무시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사람답게 사는 걸까? 라는 의문이 끊임없이 들었어요. 충성심과 의구심 사이에서 저는 심하게 갈등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여전히 조국을 사랑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내적 갈등은 저를 더욱 지치게 만들었어요.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자유란 무엇일까? 진정한 행복이란 뭘까? 우리가 믿어온 것들이 모두 거짓이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저를 괴롭혔어요. 그렇게 어느새 소복히 쌓여있던 눈이 녹아내리고 새순이 돋아나는 봄이 돌아왔습니다. 제 마음은 여전히 차가운 얼음장 같았지만요. JSA 구역 근처에서 훈련을 준비하던 날이었습니다. 노란 꽃들이 땅에 피었고 시원한 바람이 제 뺨을 스쳤어요. 언제나 그랬듯 저와 전우들은 총기를 닦으며 그날 있을 훈련을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멀리서 왁자지껄 웃는 웃음소리가 작게 들려오더군요. 무슨 소린가 싶어 망원경을 들고 주변을 살피는데
우연히 남한 군인들의 저녁식을 목격했습니다. 망원경으로 바라본 그 광경은 제 인생을 뒤흔들어 놓았어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군복을 벗는 또래의 젊은 남한 군인들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으며 우리는 이제 민간인이다 라고 외치며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10년이 넘는 긴 시간을 군 복무로 보내야 하는데 그들은 고작 2년 만에 전역을 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그들의 얼굴에 피어난 기쁨과 해방감은 제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특히 한 군인이 전역증을 들고 기뻐하는 모습에 제 마음이 아려왔어요. 그의 눈에 맺힌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자신에 대해 깊은 연민을 느꼈어요. 나는 언제쯤 저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나에게도 자유로운 삶이 올 수 있을까? 자신의 10년이 넘는 복무 기간을 생각하니 부러움과 함께 깊은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내 청춘은 어디로 갔을까?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제 마음을 무겁게 눌렀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처음으로 탈북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두려움도 컸어요. 잡히면 어떻게 될지, 가족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이런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밤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조국에 대한 의무와 충성심이 저를 붙잡았어요. 어릴 때부터 배워온 가치관과 신념이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다운 삶에 대한 열망이 저를 강하게 이끌었어요. 더 이상 이런 지옥에서 사람 취급조차 받지 못하고 살아야 한다는 현실을 벗어나고 싶었으니까요. 가장 큰 고민은 가족들이었습니다. 제가 탈북하면 남겨질 가족들이 받을 고통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졌어요. 특히 어머니의 슬픈 얼굴을 상상하면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라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죠. 동시에 이대로 살아가다 영호처럼 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커져갔습니다.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언제 다칠지 모르는 위험 속에서 살아가는 이 삶. 과연 이게 제가 꿈꾸던 삶일까요? 결국 저는 결심했어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자유롭게 살아보고 싶다. 이 결심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비록 앞으로의 길이 험난하고 위험할 것이라는 걸 알았지만 더 이상 이대로 살 수는 없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탈북을 위한 준비를 조금씩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조금씩 정보를 모으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두려움과 기대, 죄책감과 희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 속에서 저는 새로운 삶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결심을 하고 나니 이제는 실행할 차례였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달아날 순 없었어요. 철저한 계획이 필요했죠. 며칠 동안 저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동료들의 근무 시간과 경계 상황을 꼼꼼히 체크했어요. 어느 시간대에 감시가 가장 느슨한지, 어느 경로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할지 연구했습니다. 몇 년간 JSA 근처에서 특수부대로 복무했다 보니 이 근처 길은 눈 감고도 갈 수 있을 정도로 길눈이 밝았어요. 탈북할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는 건 얼마 걸리지 않았죠. 탈북 전날 밤, 저는 어머니께 편지를 썼어요. 용서해주세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언젠가 꼭 다시 만나겠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그 편지를 쓰면서 저는 제 결심이 옳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사진을 품에 안고 저는 새로운 삶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딜 준비를 했어요. 두려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라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잠들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제 침대를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에서의 마지막 밤이라고 생각하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생각에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이 선택은 인간으로서 살기 위해,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한 선택이라고요. 다음 날이 되고 어두운 밤에 저는 조용히 초소를 빠져나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제 뺨을 스쳤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어요. 매 발걸음마다 들킬까봐 두려웠습니다.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에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지뢰밭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디며 저는 이전에 들은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길에서 목숨을 잃었을까요? 그 생각에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뒤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이제 와서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갑자기 들리는 개 짖는 소리에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들켰나? 이제 끝인가? 하는 생각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하지만 다행히 그것은 멀리서 들리는 소리였고 저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발걸음을 내딛었고 먼 발치에 제가 가야 할 곳이 보였습니다. 순간 북한에서의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
아버지의 엄격한 가르침, 동생들과 뛰놀던 추억, 그리고 군대에서의 고통스러운 날들. 이 모든 것들과 작별을 고하는 것 같았어요. 마침내 남한 땅을 밟는 순간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 후회? 두려움? 어떤 감정인지 정확히 말할 수 없었어요. 다만 이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갑자기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잡혔나? 하는 생각에 온몸이 경직됐죠. 하지만 다행히 그건 순찰 중인 남한 군인이었습니다. 거기 누구십니까? 군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탈북자입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모든 것이 현실이 되었어요. 군인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제 안전합니다. 그의 말에 저는 그만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군인은 저를 어딘가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국정원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국정원은 저를 빤히 보시더니 왜 탈북을 했냐고 여쭤보셨습니다. 저는 쉽게 입을 떼지 못했어요. 너무나 힘들고 충격적인 일들이 많았어서 무엇부터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국정원은 제게 편히 말해줘도 된다고 하면서 당장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냐고 질문하셨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가 떠올랐어요. 저는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군인이셨던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과 임종도 지키지 못하게 했던 북한 군대의 무자비함까지도요. 저는 영호의 이야기까지 하고 나서 사람 대접을 받고 싶어 탈북을 하게 되었다고 답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은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셨어요. 제가 말을 마치자 그분은 깊은 숨을 내쉬더니 많이 힘드셨겠어요. 이제 걱정 마세요.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 저는 또다시 눈물이 났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이후 몇 주간의 조사 기간이 있었어요. 힘들고 지치는 시간이었지만 국정원 직원들은 최대한 제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저는 점차 남한 사회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어요. 하나원에서의 교육을 마치고 사회에 나왔을 때 저는 우연히 한 탈북자 지원 단체의 강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김영철 교수님을 만났어요. 김 교수님은 탈북 후 남한에서 북한학을 공부하고 대학 교수가 되신 분이었죠. 교수님의 강연은 저에게 큰 충격과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경험은 단순한 고통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를 통해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통일을 위한 밑거름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와닿았어요. 강연이 끝난 후 저는 용기를 내어 김 교수님께 다가갔습니다. 교수님, 저도 북한학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수님은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그 후 김 교수님은 제 멘토가 되어주셨습니다. 교수님의 조언과 도움으로 저는 대학 입학을 준비할 수 있었고 북한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어요. 철수 씨, 당신의 경험은 매우 귀중합니다. 이를 학문적으로 발전시키면 남북 관계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라는 교수님의 말씀이 제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후 저는 북한학을 전공하며 새로운 꿈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통일에 기여하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거든요. 수업을 들으며 제가 겪었던 일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또 주말이면 탈북자 지원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했어요. 학교에서 북한학 수업을 들으면서 탈북한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와 현실에 대해 공부하게 되었는데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고 자연스럽게 저 같은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탈북자 지원 단체를 찾아 봉사활동을 나가게 되었죠. 그곳에서 저는 제 또래의 탈북자 친구 민수를 만났습니다. 민수는 저보다 몇 달 늦게 탈북해 남한에 온 친구였는데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어느 날 민수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 정착 과정을 들려주게 되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의 두려움과 혼란,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 김영철 교수님을 만나 새로운 꿈을 갖게 된 이야기까지 제 경험을 진솔하게 나누었어요. 철수 형, 정말 대단해요. 저도 형처럼 될 수 있을까요? 민수가 물었을 때 저는 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넌 할 수 있어. 나도 내 곁에서 도와줄게. 그 후로 저는 민수의 멘토가 되어주었어요. 함께 공부하고 남한 사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죠. 민수는 점차 자신감을 되찾아갔고 자신만의 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제게 말했어요. 형, 저 북한 전문 기자가 되고 싶어요. 우리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민수는 열심히 준비해서 대학의 언론정보학과에 입학했어요. 입학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저는 제 일처럼 기뻤습니다. 고마워요, 철수 형.
형 덕분에 제가 이렇게 될 수 있었어요. 민수의 말에 저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민수와의 경험을 통해 저는 탈북자 지원 단체에서의 봉사활동 시간을 늘리기로 결심했어요.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 저녁 시간에도 상담 봉사를 하기 시작했고, 점차 제가 도울 수 있는 탈북자들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활동을 늘려가면서 저는 예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도움을 주는 만큼 오히려 제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각자의 고유한 이야기와 경험을 들으니 함께 힘을 모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물론 힘든 순간이 오지 않을 수는 없을 거예요. 특히 명절이나 가족의 생일이 다가오면 북에 두고 온 가족들 생각에 가슴이 아파요. 어머니의 따뜻한 품, 동생들의 장난스러운 웃음소리가 그리워 탈북한 학생들과 밤새 눈물을 흘린 적도 많아요. 그래도 지금의 삶에 감사합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꿈을 펼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매일매일 느끼고 있어요. 이제는 제 의지로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앞으로의 길이 평탄하지만은 않겠지만 저는 희망을 잃지 않으려 해요. 언젠가는 꼭 가족들과 재회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들에게도 자유로운 삶을 선물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민수, 그리고 많은 탈북자들의 작은 노력들이 모여 언젠가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이야기를 전하고 희망을 나누며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사연은 북한의 서울대학교인 김일성 종합대학교에 다니다 체제의 불합리함을 깨닫고 탈북한 박민주 씨의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우러러보는 똑똑한 엘리트들만 모이는 학교에 입학한 민주 씨는 처음에는 자신의 앞에 펼쳐질 학교 생활에 매우 설레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겪은 학교 생활은 불합리하고 충격적인 일들 뿐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체제에 불만을 품고 있던 민주 씨는 비밀스러운 모임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여러 외국 서적과 한국의 뉴스들을 접하면서 새로운 눈을 뜨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고, 결국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결국 모임의 친구들과 탈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민주 씨가 직접 겪은 이번 이야기를 통해 대체 북한의 명문대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북한의 엘리트들을 다 함께 탈북을 하게 만든 끔찍한 사건은 무엇이었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남한으로 귀순한 지 5년이 다 되어가는 박민주라고 합니다. 저는 한때 엘리트들만 모여있는 김일성종합대학을 다녔었어요. 김일성종합대학은 북한에서 가장 명망 높은 교육기관이에요. 남한의 서울대학교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많은 엘리트들이 대거로 모이는 곳이니까요. 이곳에 오기 위해 북한에서는 나름의 사교육도 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불합리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제가 불합리하다고 느낀 것은 여학생들에게만 강요되는 청소 업무였어요. 강의가 끝나면 여학생들은 청소를 해야 하거든요. 남학생들이 훨씬 많은데도 말이죠. 우리 과만 해도 여학생이 10명, 남학생이 30명이에요. 그런데 청소는 대부분 우리 여학생들만 해야 한다니 말이 되나요? 게다가 청소하는 과정 또한 너무 힘들답니다. 남한과 다르게 북한 대학교에는 화장실이 층마다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물을 기르러 몇 층이나 오르내려야 해요. 심지어는 1층에만 화장실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청소를 하려면 물을 뿌려야 하는데 몇 층이나 그 무거운 물 양동이를 들고 오르락내리락 해야 하는 모습을요. 남한에서는 엘리베이터가 있지만 이곳에서 그런 게 있기를 바란다면 사치죠. 무조건 두 발로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해야 한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제 친구 수연이가 물 양동이를 들고 계단을 내려오다 발목을 접질렸어요. 때문에 며칠 동안 절뚝거리며 다녀야만 했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난 학기에는 다른 여학생 2명도 비슷한 사고를 당했거든요. 하지만 학교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죠. 오히려 조심했어야지 라는 말만 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여자들만 청소를 시키다니 이건 정말 화가 나는 일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강의가 끝나고 모두가 자리를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남학생들은 웃으면서 서둘러 짐을 챙겨 나가는데 또 여학생들만 남아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화가 나는 건 그게 당연하다는 분위기가 이미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왜 여학생들만 청소를 해야 하나요? 남학생들도 함께 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더 적은 데다 위험한 일까지 겪고 있잖아요. 그 순간 교실 안에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어떤 친구들은 놀란 눈치였고 또 어떤 친구들은 제게 조용히 하라는 눈짓을 보냈어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이런 불합리한 관행에 대해 누군가는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는 다 똑같은 학생입니다. 공부하러 왔지 청소부로 일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남학생들도 똑같은 학생이라면 똑같이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요? 제 말이 끝나자 교실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몇몇 남학생들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고 여학생들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죠. 그중 몇 명은 작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저를 피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몇몇 교수님들도 저를 곱지 않은 눈으로 보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제가 한 말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조금씩 변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다 똑같이 노력해서 들어온 학교인데 이건 너무나도 불합리한 일이니까요. 그러다 결국 저는 생활총화 시간에 저는 비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비판이 말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당의 방침에 의문을 제기하고 집단의 화합을 해치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저 공평한 대우를 요구했을 뿐인데 마치 큰 죄라도 지은 것처럼 취급받았죠. 그 순간 저는 우리 사회의 모순을 더욱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력해지는 기분이었죠. 그렇게 생활총화가 끝나고 나오는데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아니면 이 사회가 잘못된 걸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우고 있었죠. 그때 누군가가 제 어깨를 툭 쳤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같은 과학생인 리현우였어요. 현우는 조용히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민주야,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해. 하지만 여기서는 조심해야 해.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말에 담긴 의미는 저에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제가 얼마나 위험한 발언을 했는지 깨달았죠. 그리고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있다는 것에 큰 위로를 받기도 했어요. 그러더니 현우는 저에게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캠퍼스 뒤편에 한적한 벤치에 앉았어요. 그리고 그는 저에게 충격적인 제안을 했죠. 새벽이라는 모임이 있어. 너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야. 혹시 관심 있어? 저는 그 순간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비밀 모임이라니 왠지 모르게 위험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컸죠. 잠시 고민하다가 저는 이야기했어요. 알았어. 대신 조금만 생각할 시간을 줘. 현우의 제안 이후로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이라는 비밀 모임에 대한 호기심과 두려움이 교차했죠. 정확히 무엇을 하는 곳인지는 몰랐지만 현우의 결연한 눈빛과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았을 때 그 비밀 모임은 결코 안전한 곳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궁금증 또한 계속해서 피어오르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용기를 내어 현우에게 모임에 참석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대망의 첫 모임 날,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대학 뒤편의 오래된 창고 건물이었죠. 낡고 버려진 듯한 외관과는 달리 내부는 놀랍도록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예상 외로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는 걸 보고 저는 놀랐어요. 적어도 20명은 되어 보였죠. 남학생, 여학생 할 것 없이 다양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그중에는 우리 학교의 수석 졸업생도 있었고 심지어 교수님의 아들로 알려진 학생도 있었어요. 또 아버지가 고위 간부인 학생도 있었죠. 모임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마치 작은 도서관 같았죠. 벽면에는 책장이 가득했고 그 안에는 우리가 보기 힘든 외국 서적들이 꽂혀 있었어요. 한쪽에는 노트북 몇 대가 놓여 있었고 학생들은 그걸로 여러 외국 뉴스를 보고 있었죠. 그리고 그날 모임에서 들은 이야기들은 저를 완전히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왕따라고, 우리의 지도자들이 사실은 주민들을 억압하고 있다고, 이런 말들이 사실이라면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다 사실이에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현우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우리도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어.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증거를 보게 될 거야.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모든 걸 부정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 느꼈던 의문들이 조금씩 해소되는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모임에서 들은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 결국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죠. 평양의 어두운 밤거리를 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라고. 그럼 대체 다른 나라들은 어떤 모습일까? 며칠 동안 저는 갈등했습니다. 다시는 그 모임에 가지 말아야 할까? 아니면 더 알아봐야 할까? 결국 저는 진실을 알고 싶다는 욕구를 억누를 수 없었어요. 어쩌면 저 또한 이 체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무의식 중에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모임 때 자진해서 참석했죠. 두 번째 모임부터는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충격적이고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점점 더 많은 증거와 자료를 접하면서 저도 모르게 빠져들기 시작했죠. 새벽 모임에 참석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처음으로 금지된 외국 서적을 손에 쥐게 됐어요. 그건 조지 오웰의 1984였죠. 책을 펼치는 순간
마치 금기를 깨는 것 같은 짜릿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이 책은 전체주의 사회를 비판하는 내용이야. 현우가 설명해줬어요. 우리나라와 비슷한 점이 많아. 아마 처음 읽으면 충격받을 수도 있어. 정말 현우 말대로였어요.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나라의 모습이 겹쳐 보였죠. 끊임없는 감시, 역사의 왜곡, 사상 통제,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다음으로 우리는 노트북으로 한국 뉴스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KBS, MBC, SBS, 처음 듣는 방송국 이름들이었죠. 화면 속 서울의 모습은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번화한 거리, 화려한 간판,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사람들. 저기 봐, 민주야. 한 선배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시위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남한은 저렇게 자유롭게 정부를 비판할 수 있대. 체포되지도 않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우리나라와 한국이 얼마나 다른지 실감했어요. 우리는 지도자에 대해 감히 악담 한마디 하지 못하는데 저들은 거리에서 당당히 목소리를 내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우연히 북한 관련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탈북자들의 증언, 북한의 인권 실태, 핵개발 문제.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들이었죠. 특히 탈북자들이 말하는 북한의 실상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이런 경험들이 쌓여갈수록 저는 점점 더 북한 체제를 비판적으로 보게 됐어요. 우리가 믿어왔던 많은 것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매주 모임을 할 때마다 저는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는 작은 혁명이 일어났죠. 이제 저는 세상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됐어요. 그리고 이 새로운 시각은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커져갔습니다. 만약 이 모임이 발각된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 모두 체포되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졌죠. 그래도 저는 계속 모임에 나갔어요. 왜냐하면 이곳에서 저는 진정한 자유를 느꼈거든요. 비록 작은 창고 아니지만 이곳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유는 너무나 소중했죠. 이제 저는 더 이상 예전의 박민주가 아니었어요. 저는 변화를 꿈꾸고 그 변화를 위해 행동하는 새로운 한 사람이 되어 있었죠.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저에겐 같은 꿈을 꾸는 친구들이 있으니까요. 새벽 모임에 참여한 지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깊이 있는 지식을 얻게 됐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외국 뉴스를 보는 것을 넘어서 세계 역사와 정치 체제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죠. 특히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개념은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어느 날 현우가 UN 세계인권 선언문을 가져왔어요. 이건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동의한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이야. 그가 설명했죠. 선언문을 읽으면서 저는 눈물이 났어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이 한 문장이 저희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계급이 정해진다고 배웠는데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으니까요. 자유와 평등, 인권 등의 단어들은 북한에서는 느껴볼 수 없는 단어들이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이런 기본적인 인권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민주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인권 상황이 가장 열악한 나라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어.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저는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무상교육이라고 자랑하던 학교 시스템도 사실은 정치 선전의 도구였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생활총화도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이었던 거예요. 겁을 주고 사람을 무력하게 만들어 복종하게 만드는 하나의 수단이었던 거죠. 우리는 북한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공부했어요. 90년대의 고난의 행군 시기에 대한 진실, 현재 북한 경제의 실상, 이런 내용들은 제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죠.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잘 산다고 믿었는데 사실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다니. 그럼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계신 걸까요? 제가 물었어요. 아마도 어렴풋이 알고 계실 거야. 한 선배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세뇌당해서 이제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부모님, 그리고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진실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슬펐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북한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장마당의 활성화, 외부 정보의 유입 증가, 젊은 세대들의 의식 변화, 이런 것들이 조금씩 북한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거였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처럼 계속 배우고, 생각하고, 질문하는 거야. 현우가 대답했어요. 그리고 언젠가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거지. 나는 우리 같은 젊은 세대들이야말로 더욱더 깨어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큰 책임감을 느꼈어요. 우리가 알게 된 진실은 위험한 것이었지만
동시에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지식을 얻는 과정이 늘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들 때문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고, 가끔은 모든 것이 거짓말 같아 현실을 부정하고 싶을 때도 있었죠. 특히 힘들었던 건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평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선정 가득한 내용을 들으면서도 고개를 끄덕여야 했고, 생활총화 때 거짓된 자아 비판을 해야 했죠. 아는 게 많아질수록 북한의 잘못된 체제가 더 많이 보여 힘들어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어느 날 저는 털어놨어요. 그래, 정말 힘들지. 현우가 공감해줬어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 언젠가 우리가 더 많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때까지 참고 견뎌야 해. 그의 말에 위로를 받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커져갔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점점 더 실감하게 됐거든요. 하지만 이미 알아버린 진실들을 다시 모르는 척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새벽 모임에 나갔고 더 많은 것을 배우려 노력했어요. 위험한 지식이었지만 동시에 저를 자유롭게 만드는 지식이기도 했으니까요. 이제 저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됐고 그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새벽 모임에 참여한 지 거의 1년이 되어갈 무렵 우리 모임에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모임이었죠. 우리는 최근 입수한 남한 드라마를 몰래 보고 있었어요. 모임이 끝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간 후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죠. 우리 모임의 리더였던 성준 선배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히 집에 안 들어갔나 보다 했는데 이틀, 사흘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어요. 우리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그러다 일주일 후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어요.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성준 선배, 체포됐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체포라니 그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떻게 된 거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현우가 낮은 목소리로 설명해 주었어요. 선배 집에 보위부가 들이닥쳤대. 컴퓨터랑 책들을 다 가져갔고 선배는 반동분자로 체포됐어. 우리는 모두 충격에 빠졌어요. 성준 선배는 우리 중에서 가장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성준 선배가 신문 과정에서 사망했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심장마비라고 했지만 우리는 모두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이 사건 이후 학교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검열이 더욱 심해졌고 사상 교육도 강화되었죠. 모든 학생들이 불안에 떨며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새벽 모임 멤버들은 서로 눈빛만 교환할 뿐 더 이상 모이지 못했어요. 성준 선배의 죽음은 우리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모임의 리더가 아니라 우리의 멘토이자 친구였거든요. 누구보다 다정하고 똑똑했던 그가 없는 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졌죠. 어느 날 밤, 현우가 몰래 저를 찾아왔어요. 그의 표정이 심각했죠. 민주야, 우리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어. 그가 속삭였어요. 우리도 언제 잡혀갈지 모르잖아. 탈북해야 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탈북이라니 그건 너무나 위험한 일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이대로 계속 살아갈 수 없다는 것도 알았어요. 성준 선배의 운명이 언제든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커졌어요. 하지만 우리 가족은 어떡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현우의 눈에 슬픔이 어렸어요. 나도 가족을 두고 가는 게 너무 힘들어. 하지만 우리가 살아남아야 나중에 그들을 도울 수 있어. 먼저 안전한 경로를 터놓고 그 다음 가족들까지 돕는 게 우리의 목표야. 우리는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가장 가까운 5명의 친구들과 함께 탈북을 결심했죠. 모두 새벽 모임의 멤버들이었어요. 우리는 밤마다 몰래 만나 탈출 계획을 세웠어요. 탈북 준비 과정은 정말 힘들었어요. 필요한 물건들을 조금씩 모으고 국경지대의 정보를 수집하고 브로커와 연락을 취하는 일. 모든 것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탈북을 결행하기로 한 날이 왔어요. 저는 부모님께 편지를 썼어요. 미안해요, 엄마 아빠. 하지만 저는 가야만 해요. 언젠가 꼭 다시 만나요. 그 편지를 쓰면서 눈물을 멈출 수 없었어요. 우리의 탈북 여정이 시작되었고 이는 새로운 삶을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성준 선배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살아남아 자유를 찾아야 했어요. 우리의 탈북 여정은 한밤중에 시작됐어요. 평양을 벗어나 국경으로 향하는 길은 정말 험난했죠. 매 순간이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검문소를 피해 우회하고 때로는 숲속에 숨어 밤을 지새우기도 했죠. 가장 힘들었던 건 배고픔과 추위였어요. 음식을 많이 가져올 수 없어서 하루에 한 끼 정도만 먹었고 밤이면 서로 몸을 맞대고 자며 추위를 견뎌야 했죠. 하지만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자유를 향한 열망이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그 열망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죠. 드디어 두만강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잠시 망설였어요. 강 건너 중국이 보였지만 그곳으로 가는 길은 너무나 위험해 보였거든요. 정말 건널 수 있을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현우가 내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할 수 있어, 민주야. 우리는 여기까지 왔잖아. 이제 마지막이야.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강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물살이 온몸을 덮쳤지만 우리는 필사적으로 헤엄쳤죠. 그 순간 저는 지금까지의 제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걸 느꼈어요. 평양에서의 생활, 대학에서의 경험들, 새벽 모임에서 배운 것들, 그리고 이제 저는 새로운 삶을 향해 가고 있었죠. 중국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모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기쁨과 안도감, 그리고 뒤에 남겨둔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하지만 우리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위험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중국에서의 생활은 정말 힘들었어요. 언제 붙잡힐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렸고 돈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었죠. 하지만 다행히 탈북자를 돕는 단체를 만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우리는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갈 수 있었죠. 태국에 도착해서 한국 대사관에 신고했을 때 저는 드디어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실감했어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죠. 한국행 비행기를 탔을 때의 기분은 정말 묘했어요. 설렘과 두려움,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비행기 창문으로 보이는 구름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의 나라로 가는구나.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우리를 맞이한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환영합니다. 오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따뜻하게 말해주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죠. 촘촘한 조사를 받은 후 바로 하나원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을 받았죠.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한국어도 다르고 문화도 달랐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열심히 배웠어요. 이제 우리에겐 꿈을 향해 달려갈 자유가 있었으니까요. 3개월간의 하나원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한국 사회로 나왔을 때 저는 두려움보다는 희망이 더 컸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쉽지 않을 거란 걸 알았지만 이제 우리에겐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으니까요. 저는 지금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지만 지금은 한국 생활에 많이 적응했죠. 물론 아직도 가끔은 북한에서의 생활이 그리울 때가 있기는 해요. 어렸을 때부터 나고 자란 곳이니까요. 그렇지만 그곳에서 상상만 했던 자유로운 나라에 왔다는 것이 감사하기도 하답니다. 대학 생활 또한 정말 흥미로워요. 자유롭게 토론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아직도 신기합니다. 예전에 새벽 모임에서 몰래 했던 일들을 이제는 당당하게 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는 북한 인권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우리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죠. 가끔 강연을 하러 다니기도 해요. 처음에는 많이 떨렸지만 이제는 조금씩 자신감이 생기고 있어요. 또 저희 가족들 또한 탈북에 성공했어요. 물론 다른 동료들의 가족 중 오지 못한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는 모두가 올 수 있게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답니다. 현우와 다른 친구들도 각자의 길을 가고 있어요. 현우는 역사학을 전공하고 있고 다른 친구들은 경영학, 컴퓨터 공학 등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고 있죠. 우리는 자주 만나 서로의 근황을 나누고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큰 변화를 겪었는지 실감하게 돼요. 얼마 전에는 작은 신문사와 인터뷰를 하기도 했어요. 제 이야기를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은 정말 긴장되는 일이었지만 동시에 매우 뜻깊은 경험이었죠. 북한의 인권 상황을 알리고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한국 생활이 늘 쉽지만은 않아요. 가끔 편견에 부딪힐 때면 마음이 아프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제가 얼마나 큰 용기를 내어 이곳까지 왔는지를 떠올려요. 그리고 앞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최근에는 통일 후에 한반도를 상상하며 논문을 쓰고 있어요. 언젠가 북한과 남한이 하나가 되어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믿어요. 가끔 북한에 있을 때 제 모습을 떠올려 봐요. 그때 저는 세상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고 자유가 무엇인지도 몰랐죠.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라요. 저는 자유의 소중함을 알고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을 거란 걸 알아요.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제 곁에는 같은 꿈을 꾸는 친구들이 있고 저를 지지해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저는 계속해서 공부하고 경험을 쌓고 목소리를 낼 거예요. 언젠가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의 인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거예요. 그것이 제가 이 자유를 얻은 대가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저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어요.
언젠가 통일된 한반도에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날까지 저는 계속해서 전진할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이 현실이 되는 그날, 저는 당당히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마침내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 최근에는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어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아이들을 만나면서 제가 겪었던 어려움들을 떠올리게 돼요.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죠. 언니, 저도 언니처럼 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한 탈북 소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손을 꼭 잡아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야. 넌 이미 큰 용기를 가진 아이야. 앞으로도 그 용기를 잃지 않는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대화를 나눌 때마다 제가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 실감하게 돼요. 예전에 저는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줄 만큼 자신감 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물론 미래를 생각하면 여전히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설렘도 느껴요. 이제 저에겐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그 선택에 따라 제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가끔 평양에 있는 김일성 종합대학 시절을 떠올려요. 그때 저와 지금의 저는 얼마나 다른 사람이 되었을까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저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어요. 언젠가 통일된 한반도에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날까지 저는 계속해서 전진할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이 현실이 되는 그날, 저는 당당히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이 제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믿어요. 앞으로도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는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제게는 자유가 있고 그 자유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요.